빈티지 시계들 복각되거나 아니면 아예 그런 것들을 그냥 복각해서 내놓는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들을 좋아해요. 제가 지금 즐겨 차고 있는 시계는 최근 지난 5월에 작별인사라는 저의 9년 만에 신작 장편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작별인사 홍보와 관련된 일들 때문에 오랜만에 방송에도 좀 나가고, 마침 책을 낼 때 코로나19 팬데믹이 좀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그런 시기여서 대면 행사들이 가능해졌고, 그래서 한 몇 년 만에 또 독자들과 만나는 그런 행사들을 가졌습니다. 네. 저는 누구나 그렇게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많이 보다 보면 어느 시점에 나도 이거 비슷한 걸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시점이 오고, 그때가 처음 왔던 때는 중학교 때인 것 같고요. 그때 뭔가 오헨리의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은데, 두 친구의 오랜 약속이 지켜지는 어떤 순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수준은 뭐 중학생 수준이고요. 그때가 제일 처음이고, 본격적으로 소설을 쓰게 된 시점은 1994년 겨울 이런 무렵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는 소설이야말로 이 시대 마지막 수공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계식 시계에도 그런 면이 있죠. 소설은 정말 마지막까지 작가 혼자 쓰거든요. 박경리 선생님이시든 박완서 선생님이시든 마지막 순간까지 혼자 이렇게 한자 한자 적으면서 완성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소설이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남는 수공예 같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화든 아니면 뭐 연극이든 뭐 TV 드라마든 간에 이제는 굉장히 많은 스텝들이 참여하잖아요. 근데 소설은 여전히 스텝이라는 게 거의 없고, 자기가 자기 집에서 혼자 하는 거고, 많은 분들은 이제 작가가 다 쓰면 그게 그냥 책으로 되는 줄 아시지만, 남들은 알아주지 않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다시 보고 하고, 그렇게 해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의 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다양한 다른 의미가 있지만, 누군가가 혼자의 힘으로 밀고 나가는 어떤 정신적 세계의 완성품을 저는 보는 것이다 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장르보다는 훨씬 작가 자체에 대한 존경심이 많이 있는 장르예요. 저거는 혼자 쓴 것이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작가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고, 혼자 어쨌든 고쳐나가면서 쓴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아주시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소설은 작가가 가진 어떤 정신이 크게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고, 잘 됐든 못 됐든 간에 그 작가가 가진 정신세계가 비교적 온전하게 훼손되지 않고 들어가 있는 것이고, 독자가 그 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그 작가의 정신과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보면 균질적으로 흐르지 않잖아요. 그걸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입증한 게 아인슈타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전에도 시간이 균질적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떤 시간은 굉장히 느리게 흐르고, 어떤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또 어떤 시간은 오래 기억되고, 어떤 시간은 아예 기억도 나지 않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운명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ROTC 2년 차였거든요. 백양로를 걸어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걸 올라가는데 내면의 목소리가 저보고 그 전방 입속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만둬라. 그건 네 길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로 학군단 사무실에 가서 그만한다, 나는 안 간다. 잘 모르겠어요.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만뒀고, 그랬기 때문에 대학원 졸업하고 군대를 좀 늦게 가게 됐어요. 그러는 동안에 작가가 됐거든요. 아주 짧은 순간이죠. 어떤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으면 그냥 남들 하는 대로 살았을 거잖아요. 해온 게 아까워서 이렇게 살았을 텐데, 그때 그 목소리를 듣고 내가 그냥 정해진 대로 살아갈 수 없는 운명이구나 라는 걸 느꼈던 것 같고, 삶에 큰 게 변했죠. 그 뒤로는 이제 뭐가 정해진 거라고 해도 잘 하지 않고, 늘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는 버릇, 이런 것도 생겼고 그렇습니다. 저는 인간의 존재를 결정짓는 것은 우리가 죽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학의 거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를 봐도 인간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필멸의 존재라고 부르거든요. 곧 죽을 존재들, 죽지 않을 존재는 누구인가? 그것은 신들이거든요. 하지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고통받고, 욕망도 생기고, 안타까움도 생기고, 아쉬움도 생기고, 그런 거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필멸한다면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감각은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감각인데, 우리가 이걸 언제 경험하냐면
하냐면 여행을 가서 경험해요. 예를 들면 열흘짜리 여행을 가면 첫날하고 둘째 날에는 굉장히 여유 있어요. 막 호텔방에 누워있기도 하고 밖에 안 나가기도 하고 그냥 근처나 가볍게 돌아볼까 생각이 들어요. 중반쯤 되면은 약간 이 여행이 지겨운 것 같기도 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기도 하지만 여행이 한 2, 3일밖에 안 남았다 생각하면 마음이 이제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밥도 먹던 데서 안 먹고 막 새로운 데를 가본다거나 아니면 그동안 먹었던 식당 중에서 가장 맛있는 데를 한 번 더 가본다거나 갑자기 죽음을 앞둔 사람하고 비슷한 심리가 돼요. 이 도시에 다시 못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막 바쁘게 마지막 순간에는 돌아다니고 그리고 훨씬 강렬하게 기억에 남거든요. 그런 것이 인생에서도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곧 죽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이 슬픈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늘 다른 것들을 값지게 만들어주잖아요. 로마 시대에는 파티를 할 때 해골을 들고 노예가 돌아다녔다고 하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맛있는 것을 먹고 술을 마시고 이런 사람들이 그 해골을 보는 것, 그러니까 곧 죽을 존재라는 것을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술이 더 맛있어지고 포도주가 더 맛있어지고 음식이 더 맛있어지는 거예요. 이걸 느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모든 경험을 일회적으로 각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하는데 작별한다라고 하면 끝이 있다는 것이고 그 끝이 다가올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과연 우리는 그때 만약 영원한 삶을 선택할 수 있다면 선택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이제 던지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런 걸 한번 독자들도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았어요. 아침에 시계 태엽을 감는 거? 이건 농담이 아니고 제가 매뉴얼로 감는 시계가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 이제 찰 시계를 결정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손으로 감는 시계를 감아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 시계를 안 차는 날도 지나가다 보이면 감아 놓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계를 살 때는 그 느낌을 굉장히 중시해요. 이게 적절하게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안에 뭔가의 기계 장치들이 동그랗게 감기든 뭐든 간에 긴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풀려나가는 것인데 그게 엔트로피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조금 더 무질서해지는 거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럼 다시 질서를 잡아주고. 근데 인간이 죽는다는 것도 결국 엔트로피의 법칙에 굴복하는 것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육체가 점점 무질서해지고 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뿐 아니라 저는 이제 요리할 때 느끼는 감각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실제 재료를 손으로 만지고 그것들을 자르거나 아니면 껍질을 까거나 이제 이런 느낌들도 좋아해서 제가 소설 쓰는 것을 일이니까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지만 그 밖에 좋아하는 활동은 그런 거예요. 일단 집에 정원이 있거든요. 그 정원에서 잡초를 뽑는다거나 아니 가지치기를 해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어떤 분들은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그냥 흙과 식물의 감각, 느낌들을 경험하고 온다고 생각해서 정원에 나갔던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또 만년필도 좀 좋아해요. 집에 만년필이 여러 자루가 있는데 만년필을 선택하고 그 만년필로 이 종이에 글을 쓸 때 잉크가 번지는 감각 그리고 이 펜이 미세하게 종이를 긁는 느낌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그런 감각들을 가능하면 좀 하루 종일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살고 있어요. 그런 걸 좋아하기도 하고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죠. 셜록 홈즈 시리즈를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셜록 홈즈 시리즈 같은 추리 소설이 등장하기 19세기입니다. 근데 그 19세기에 가장 중요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시계잖아요. 특히 기차역에 있는 시계탑 이 사람들의 삶을 너무너무 바꿨다는 거예요. 셜록 홈즈 자세히 읽어보시면 추리가 대부분 시간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디서 떠난 런던행 기차는 몇 시고 이 기차는 얼마가 걸리고 그랬기 때문에 범인은 알리바이는 입증되지 않거나 아니면 그때 어디에 있었음이 틀림없고 그런 걸 봤을 때 역 앞에 있는 시계탑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약속된 시간에 따라 살 수 있는 삶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고 노동시간이 정해지고 약속 시간이 정해지고 또는 어떤 것들을 계측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상 정확하게 계량되지 않고 그냥 흐름에 따라 살아가던 이 인간의 시간이라는 것이 관리 가능한 어떤 물건처럼 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근대적인 노동 형태를 만들었고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산업혁명 이후에는 노동자가 제 시간에 출근해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같은 시간에 일을 시작하는 게 매우 중요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일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 시계는 자본주의의 탄생하고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에게 과연 그렇게까지 정확한 시계가 필요한 순간이 있나 생각하고 그것보다 더 우리 삶에 중요한
중요한 거는 심리적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시간이 빨리 흐른다고 느낄까? 내가 왜 이 시간이 이렇게 느리게 흐른다고 느낄까? 이것들이 내 안의 감정에 대해서 많은 걸 얘기해 주잖아요. 그럴 때 우리 시계를 보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우리 마음의 시간과 실제 존재하는 시간 사이의 어떤 괴리를 말해주는 것으로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 생각하죠.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지금 초조하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다고 생각했지? 그것만 해도 저는 자기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순간이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집의 시계는 뭐 늘 여러 개가 돌아가니까 시계를 찰 때마다 맞춰야 되고, 그래서 그냥 대충 살고 있습니다. 네. 데뷔 초기에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했죠. 그렇기 때문에 마구 어떤 걸 실험해보고 싶었어요.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이런 얘기도 해보고 저런 얘기도 해보고. 그런데 이제 저도 50대 벌써 중반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내가 앞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이야기와 에너지 그리고 능력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편 한 편을 쓸 때 아주 조심스러워지고, 이걸 내가 시작하면 또 한 2, 3년 여기에 매달려 있을 텐데 끝날 때를 생각하는 거죠. 예전에 신인 때는 끝날 때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단 시작하자. 저는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수학자들도 위대한 증명을 한 수학자들은 10대 후반이거나 20대 초반인 경우가 많았대요. 그때는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를 모르고, 또 호르몬도 막 그런 어떤 공격성을 추동하기 때문에 20대 초반일 때 엄청난 증명들을 해내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수학자들의 이런 산출은 언제 줄어드냐 하면 결혼하면 일단 뚝 떨어진대요. 이걸 꼭 내가 해야 되나? 누가 하겠지. 그래서 주로 교수가 되는 거야. 애들을 가르치고 안전하잖아요. 근데 소설가도 마찬가지로 젊었을 때는 훨씬 공격적으로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시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뭐 3년 걸리기도 하고 5년 걸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대작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어떤 예술가들이 어떤 시기에 가장 위대한 작품들을 산출하나. 근데 놀랍게도 뮤지컬 쪽에서는 30대의 작곡가들이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넘버들을 많이 썼다고 그래요. 앤드루 로이드 웨버도 중요한 작품들은 대부분 30대에 했다고 하고,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 같은 작품도 33살에 쓴 거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무모함,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새로움에 도전하는 이런 시간들이 이제 젊을 때 시간이고, 50대쯤 되면은 끝을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데, 이게 꼭 저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쯤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시간에 허용된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할 것인가를 거듭하여 묻는 동안에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더 그렇게 깊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제가 읽은 그 기억의 뇌과학이라는 책에 보면 기억을 연구하는 그 분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어제 일어난 일의 92%를 오늘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어제 뭐 드셨냐 그러면 대부분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아주 인상적인 사건 몇 개는 잘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억조차도 매우 불완전하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겪었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이 실은 어떤 TV에서 본 것이거나 아니면 소설에서 본 것을 내가 실제로 겪었다고 생각하는 일도 많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는 굉장히 불완전하고 그 기억도 불완전하고, 그 중에 한 상당수는 우리가 실은 실제로 겪은 일이 아니라 어떤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설이 과거의 시간을 다룰 때 그것은 실제 일어난 것을 다루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서 벌어진 일을 다루는 것이고, 소설이 마음을 다루는 장르인 한 계속해서 이제 그 과거의 시간들을 이 현재의 인간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끔찍하게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생생하게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모호하게 받아들이느냐, 또 받아들인 걸로 현재의 어떤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소설은 끝없이 얘기하는 거죠. 소설을 마무리하는 그런 때, 왜냐하면 그게 몇 년씩 걸리거든요. 길게는 5년씩 걸리니까 그게 소설가는 좀 쓸쓸한 게, 소설을 마무리하는 어떤 순간에 대부분 혼자 있어요. 연극이나 영화는 끝났을 때 다 같이 있잖아요. 막 박수치고 막 수고하셨습니다 뭐 술도 먹고. 근데 소설은 대체로 새벽에 끝날 때가 많은데요, 가족조차도 모두 잠들어 있고, 그런 순간 혼자 딱 내가 이걸 어쨌든 끝냈다, 이제 끝이다 라고 말하는 어떤 순간이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그때가 인생을 돌아볼 때 굳이 말하자면 혼자 빛나는 거죠. 아무도 봐주지 않는. 저는 그 얘기를 좋아해요. 허블 망원경으로 뭘 해보겠냐고 사람들한테 이제 공모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뭘 해보겠다, 뭘 관측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 아무것도 없는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자기는 그걸 보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이 비싼 허블 망원경으로 왜 아무것도 없는 곳을 보려고 하는가.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 그걸 했어요. 그걸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었던 거죠. 너무나 멀리 있는 은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하의 빛이 아직 포착되지 않은 것일 뿐. 그리고 거기는 비어있는 게 아니라 정말 엄청난 은하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천체 물리학에서는 어떤 놀라운 발견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공간에서 발견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삶에 빛나는 순간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막 이렇게 막 그렇다고 얘기하는 순간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고요한 어떤 자기 혼자 있는 순간에도 충분히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소설가에게 시간이란 영원한 화두죠. 제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다 필멸의 존재고 대부분 시간과 싸우고 있어요. 좋은 소설들을 잘 보시면요, 주인공들이 대부분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시간 속에서 어떻게든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자기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투쟁하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럴 수 없는 환경이 많죠. 그럴 수 없는 환경이 주어지지만 인물들이 그래도 그 시간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소설을 볼 때 깊은 감동을 느끼는 많은 작품들이 그 주인공들이 그 시간, 과거 이런 의미들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독자들에게 전달할 때 독자들이 감동받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아이를 키우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에게 시달린다고 생각하죠. 소설을 보면 문득 주인공들이 그 아이가 이미 커버린 뒤에 그 아이의 어릴 때의 모습을 오랫동안 회상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소설을 볼 때 느끼는 감동은 그런 거예요. 아, 유한하구나. 내가 아이와 보낼 수 있는 시간 유한하고 이 한순간 한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구나를 누가 와서 가족이 말해주진 않아요. 근데 소설은 마치 이렇게 딱 시간을 멈춰놓고, 자,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보시고 이 유한한 것들에 주의를 집중하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장르거든요. 시간을 어떻게, 주인공들이 그 시간과의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를 소설가들이 늘 결정해야 되고 그 안에 인물들의 모든 것들을 집어넣어야 되니까요. 시간은 소설가의 영원한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밀한 취미인데, 이거 워낙 유명한 모델이고 전 세계의 많은 시계들이 경쟁을 하지만 좋은 스토리가 있는 시계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문워치는 뭐 압도적인 스토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달에 갈 때 차고 간 시계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지구 바깥의 천체에 인간이 처음으로 가서 발을 디딘 곳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스토리를 갖고 있어서 늘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68년 11월 11일생인데 인간이 달 착륙을 하던 시기와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래서 문워치를 하나 살까 하고 한 10여 년 전에 그냥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이왕이면 68년도에 나온 걸 살까 하고 알아봤거든요. 근데 모두 69년에 나온 거밖에 없더라고요. 69년은 약간 애매하지 않나? 그래서 안 샀어요. 오메가는 이름이 되게 멋있잖아요. 오메가라는 그 그리스 문자가 끝이기도 하지만 뭐 좀 완성 뭐 이런 뜻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그 그리스 문자여서 느낌이 좋았어요. 그래서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그 브랜드 중에 하나였고요. 제가 또 어렸을 때 극장 가서 본 첫 번째 블록버스터 영화가 007이었거든요. 007을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어요. 007 관련해서 또 오메가가 많이 나와서 그것도 역시 관심을 갖고 좀 보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월남전에 갔다 오셨거든요. 아버지가 베트남에 가서 무로바 시계를 차고 오셨어요. 어린 저에게 늘 자랑하셨어요. 방수가 된다고. 그래서 목욕탕에 갈 때도 늘 끼고 다니셨고 나중엔 저한테 물려주셨어요. 그게 시계에 대해서 제가 가지게 되는 첫 번째 인상이에요.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별로 이렇게 시계에 관심이 없는 시간을 보내다가 뉴욕에 2009년 여름부터 3년 정도 뉴욕에 살게 됐는데요. 뉴욕이라는 곳은 뭐 전 세계에 좋은 물건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맨하탄에서 심심해서 돌아다니다 보면 좋은 시계들을 파는 데가 많이 있고 또 관심을 좀 갖게 됐어요.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다가 그때 산 시계가 튜더의 헤리티지 크로노그래프예요. 차도 좋아하거든요. 특히 고성능 차들을 좋아하고 레이싱 이런 걸 좋아해서 지금도 주말 되면 늘 F1 경기를 봐요. 레이싱과 관련된 시계를 사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저희 아버지 말씀드렸지만 약간 빈티지한 시계에 대한 선망도 있어서 주로 헤리티지 라인들, 빈티지 시계들 복각되거나 아니면 아예 그런 것들을 그냥 복각해서 내놓는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튜더 그 시계를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즐겨 찾고, 그 뒤에는 뭐 다양한 용도별로 시계들을 갖게 됐어요. 스쿠버 다이빙 아니고 그냥 스노클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뭔가 다이버 시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세이코에서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한국에 와서 또 살다가는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들에 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즐겨 차고 있는 시계는 프랑스의 마이크로 브랜드인 발틱의 아쿠아
스타 스파크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발틱에서 낸 3Ns라고 굉장히 기본적으로 생긴 아주 빈티지해 보이는 시계가 있는데 발틱 시계가 두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잘 차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마이크로 브랜드인 크리스토퍼 워드라는 아시죠? 모간이라는 영국의 3윌즈 브랜드인데 모간하고 콜라보로 낸 그런 시계가 있어요. 그 밖에 스위스의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도 하나 있고 지금은 하나를 주문해서 기다리고 있는 시계가 있는데 스웨덴의 마이크로 브랜드인 만에서 맨해튼 37이라는 시계를 이번에 런칭한다고 해서 그것을 프리오더를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기계식 시계는 아니지만 댄 헨리의 빈티지 쿼츠들이 있어요. 레전더리한 1960년대 시계들을 복각한 그런 느낌의 시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많지? 그다음에 스워치 시계들도 몇 개 있는데 스워치의 빅페이스 스켈레톤으로 최근에 나온 시계도 가끔 재미로 차고 있고 그다음에 해밀턴의 카키필드 브론즈를 작년인가 이제 생일에 아내가 선물해줘서 그걸 차고 있고 그다음에 G샥 시계들이 한 3점 정도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DW 5600인가 그 모델이 있고 MTG 라인의 리미티드 에디션이 하나 있고 시계가 좀 많아요. 우리가 최고 수준의 제품을 만들면 누군가 이걸 사줄 거야. 지구의 어딘선가는 이걸 사줄 거야. 우리는 굉장히 정교한 뭔가를 만들 거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몇십 년간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구 어딘가에 있다는 게 이제 좋아요. 그 느낌이 그냥 모든 거를 빨리빨리 찍어내고 중국에 주문하고 그럼 만들어서 배로 실어오고 그러면 정확히 작동하고 모든 게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고 이런 것도 괜찮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공업자이기 때문에 지구상 어딘가에는 그게 스위스가 됐든 독일이 됐든 간에 거기서 누군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냥 더 나은 것을 만들게 노력하는 거죠. 더 예쁜 것 그리고 그런 걸 만들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일단 굉장히 좋고요. 또 하나 시계는 제가 가진 여러 가지 물건들 중에서 기능적인 완성도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미적인 것을 만족시켜야 되는 작업이잖아요. 그게 마음에 들어요.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끔 어떤 시계에 관한 뭔가를 보고 있으면 그거 전에 샀잖아. 그래서 아니야 많이 달라. 많이 다르거든. 그랬는데 조금 작아지냐 조금 커지냐 그리고 비례가 중요한 거야. 비례와 균형. 근데 소설이 그래요. 사람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냥 무심히 재밌게 읽도록 하기 위해서 한 문장을 뺐다가 한 단어를 넣었다가 그 단어를 바꾸고 그 작업을 계속하는 거거든요. 작가가 뭘 이거를 그렇게 열심히 뭘 만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읽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자기 마음에 집중하면서. 마찬가지로 시계도 저는 굉장히 좋은 시계라면 뒤에 뭐가 있고 무브먼트가 뭐고 이게 뭐고 뭘 새로 그런 걸 모르고라도 그냥 차고 있으면 뭔가 어떤 완벽에 가까운 거를 내가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그냥 있는지도 없는지도 어떨 때는 모르다가 문득 보면 그냥 아름답다고 느끼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이 손목에 올려져 있으면 너무 오래 그 시계들을 차고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마음이 안심이 된달까? 세상에 대한 믿음도 좀 생기고 누군가는 어디선가 이걸 만들고 있다. 이 다이얼 색을 어떻게 할까? 이거를 이 색을 할까? 조금 더 채도를 높일까 낮출까? 아니면 요거를 약간 줄일까 말까? 아니면 이 인덱스를 조금 더 깊게 만들까 아닐까 이런 것을 좀 세밀하게 이 균형과 비례, 조화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선가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지구상의 어디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 저 같은 사람 손목에까지 오게 만들어 주는 거 저는 그게 문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거든요. 만약에 지구에 무슨 핵겨울 같은 게 와가지고 모든 게 다 무너졌을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기계는 무엇일까? 실제로 전기 안 들어오면 안 돌아갈 전자제품이 너무 많고 전기가 없이도 어떤 기계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걸 가끔 상상해 보거든요. 수레 같은 거, 자전거 있을 것이고 저는 그런 것들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 발명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시계도 어떤 형태로든 남아있을 것 같아요. 모든 시계가 다 없어진다고 해도 누군가가 시계를 다시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그게 태엽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조이고 풀어지는 시간을 이용한다거나 하다못해 물시계라도 만들어서 해시계라도 만들어서 시간을 알려고 할 것 같아요. 인간은 이미 시계와 함께 사는 거 익숙해져 있어서 시계는 인간들이 재발명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물건 중에 하나예요. 저는 기계식 시계는 오래 볼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해요. 휴대폰의 시계 오래 보신 적 있으세요? 11시 5분 아무 의미도 떠오르지 않아요. 기계식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느 날 문득 시계를 이렇게 오래 볼 때가 있어요. 초침이 움직이는 것들을 볼 때 조용히 이게 차차차차 움직이면서 시계가 가는 것을 무연히 보고 있다거나 아니면 가끔 시스루 백인 경우에는 뒤에 로터가 돌아가는 것들을 볼 때 있잖아요. 보면 그 정교하게 착착착착
돌아가면서 아름답게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 그 명상한다고 그럴까? 그 약간 마음이 좀 비워지면서 좀 다른 세계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만약에 시계라는 것이 전부 없어지고 한 3, 40년 후에 누군가가 기계식 시계 뒤에 로터 같은 것들 흔들었더니 움직이고 이러면 그냥 신비로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저도 가끔 봐요. 이렇게 흔들어보고 또 날고 움직이기 시작하는.